그날 제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71년을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치고는 너무나 쓸쓸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제 관이 열렸을 때였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시체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도둑이 든 건가? 그 순간 저는 장례식장 뒤편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채로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에 떠는 손, 그리고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중얼거림을. 이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요, 연희야. 네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무 일렀어.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6개월 전, 저는 평범한 71세 할머니였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연희와 함께 살고 있었죠.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정말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작은 하얀 봉투에 그날 날짜를 쓰고 안에 편지를 넣어서 냉장고 제일 안쪽에 꽂아두는 거죠. 편지 내용은 항상 같았어요. 오늘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71살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썼어요. 만약의 정우를 대비해서요. 편지에는 제가 죽으면 알려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보험 서류 위치, 장래 희망사항,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날, 6개월 전 그날 아침, 편지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편지를 꽂으려는데 며느리 연희가 부엌에 들어왔거든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연희야, 그냥 메모 좀. 연희가 냉장고를 힐끗 보더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왜? 아니에요.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걱정되어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어요. 그날 아침 식사 때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연희가 제게 약을 가져다 줬는데 평소에 먹던 약이 아니었어요. 연희야, 이거 내 약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약국에서 새로 받아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나 최근에 병원 안 갔는데? 아, 제가 어머님 대신 다녀왔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가지고요. 제 허락도 없이 병원에 갔다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연희야,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 걱정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드세요. 연희가 물 한 큼을 제 앞에 놓으면서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을 때까지요. 저는 그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가벼운 메스꺼움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둘째 날에는 어지러움이 더해졌어요. 어떡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뭘 이것도 대접이라고.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태진 오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아들은 아내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71살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썼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편지에는 제가 죽으면 알려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보험 서류 위치, 장래 희망사항,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날 71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냉장고에 편지를 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부터 나는 매일 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편지들을 읽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자세히 적었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제 의심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냉장고 제일 깊은 곳에 숨겼어요. 연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요. 그날부터 저는 연희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가져다 주는 약, 저는 먹는 척만 하고 휴지에 뱉어서 변기에 버렸어요. 식사할 때 연희가 특별히 권하는 반찬은 먹지 않았어요. 물, 연희가 따라준 물은 절대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어지러움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연희에게는 계속 아픈 척했어요. 더 심해진 것처럼 연기했죠.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꼭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예약했어요. 내일 가요. 병원, 연희와 함께 병원에 가면 또 무슨 조작을 할지 몰라요. 연희야, 나 혼자 갈게. 민수 직장 근처 병원으로 갈 거야. 민수랑 같이 가고 싶어.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바쁘잖아요. 아니야, 아들이랑 가고 싶어. 하지만, 연희야, 내 말대로 할게. 처음으로 제가 강하게 나갔어요. 연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 저를 40년 동안 봐온 김 선생님이 계신 곳이요.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김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제 증상들. 김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혜진 씨,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약도 다 버렸고, 통화 내용도 녹음 못했어요. 그럼 혈액 검사를 해봐요. 혹시 독극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걱정 마. 다행이다. 연희가 엄마 많이 걱정했거든요. 연희가 걱정했다고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요? 저는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연희를 너무 사랑해요. 증거 없이 말하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또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김 선생님께 모든 걸 말했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내가 그 전에 죽는다면 연희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편지를 냉장고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71살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썼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편지에는 제가 죽으면 알려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보험 서류 위치, 장래 희망사항,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날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제 집에서 제 가족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외롭고 무서울 수가 있다니.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떠올랐어요. 한 가지 방법이. 정말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바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연희가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제가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죽으면 냉장고에 있는 편지들이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 제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미친 계획 같았어요. 71세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선생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탁이에요.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김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혜진 씨, 이건 정말 위험해요. 실수하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확실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네,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말로.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 편지를 쓰고 연희가 주는 약은 계속 버리고 하지만 점점 더 아픈 척하고 2주가 지났을 때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소가 검출됐어요. 비소, 독극물이에요. 연희가 정말로 저를 독살하려고 한 거예요? 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 아니요, 아직이에요. 제 계획대로 할 거예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마지막 날인 척하는 날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연희가 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냉장고 제일 안쪽에 꽂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제 죽음이, 아니, 제 거짓 죽음이. 그날 아침,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쩌면 제가 보는 마지막 아침 햇살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연희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71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정혜진, 할 수 있어. 71년을 살아왔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얀 잠옷.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니까 깨끗한 걸로 골랐어요. 부엌으로 나갔어요. 연희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요. 오늘은 좀 이상해. 가슴이 답답하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잠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제가 119 부를게요. 아니야. 괜찮자고. 하지만 연희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너무 빠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김 선생님께 받은 약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알약,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이요. 연희야, 물 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삼켰어요. 5분 후,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정말로 느리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머님, 어머님.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부엌 바닥, 시야가 흐려지고. 민수야, 빨리 와봐. 어머님이. 민수의 발소리,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 엄마,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들어 올리고 들것에 눕히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약해요. 빨리 병원으로. 김 선생님과 미리 조율한 구급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여보, 진정해. 괜찮을 거야. 너무 침착했어요. 너무 담담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옮겨지고 심전도 기계가 연결되고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진 환자 71세 여성 심장 마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혜진 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1년도 안 됐고, 왜 이혼했는데? 이혼 아니에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언제? 작년 초요. 그래서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대요. 한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제가 처음이래요. 작년 초라고요. 그럼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왜 지영이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유가족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30년간 간호사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정신과 환자들도 봤고요. 그 중에는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에 집착할 때 눈빛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지영이의 그 눈빛이 바로 그랬어요. 의심의 시작,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지영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영이가 올 때마다 저는 모든 걸 유심히 봤어요. 말투, 표정, 행동, 심지어 눈 깜빡이는 것까지.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지영이는 감정 표현이 너무 완벽했어요. 슬플 때는 정확히 슬픈 표정을,
기쁠 때는 정확히 기쁜 표정을,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표정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지영이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완벽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끔 실수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어색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영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미리 계산하고 연습한 것처럼.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지영이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덥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71년을 살아왔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얀 잠옷.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니까 깨끗한 걸로 골랐어요. 부엌으로 나갔어요. 연희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요. 오늘은 좀 이상해. 가슴이 답답하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잠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제가 119 부를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하지만 연희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너무 빠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김 선생님께 받은 약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알약,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이요. 연희야, 물 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삼켰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 시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계획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저는 관 안에 누워 있었어요. 물론 살아있는 채로요. 김 선생님이 몰래 중미한 특수관이었어요. 안에서 숨 쉴 수 있고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관 뚜껑이 닫혔어요. 어둠,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진짜로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상객들이 오고 있었어요.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씩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민수의 울음소리도. 엄마, 엄마. 제 아들이 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연희는 조용히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문상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연희와 그 남자의 대화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장례 끝나면 바로 보험 청구할 거야? 당연하지. 3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집도 부동산에 벌써 연락했어. 민수는? 걱정 마. 내가 잘 다룰 수 있어. 슬픔에 빠진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거든. 소름이 돋았어요. 연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저를 죽이고 보험금 받고 집 팔고 그리고 아마 민수도 버릴 거예요. 밤이 깊어졌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잠들었나 봐요.
그때 관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김 선생님이었어요. 혜진 씨, 저예요. 조용히 관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내일 정말 하실 거예요? 네, 끝까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대로 준비할게요. 김 선생님이 다시 관을 닫았어요. 다시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끝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슬픈 표정으로 제 관을 바라봤어요. 정혜진 여사,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타까워. 연희가 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물론 가짜 울음이었지만요.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그리울 거예요. 거짓말쟁이. 장례 행렬이 시작됐어요. 관이 들어 올려지고 영구차로 옮겨지고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도중에 멈췄어요.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하지만 경찰이 와 있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유가족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신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신 검사요? 왜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진 씨가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은 심장마비로.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침묵. 연희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관을 여는 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이 천천히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관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어? 이게 무슨? 시체가 없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관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대로 저는 관 밑바닥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어디 갔어요? 혼란이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 정혜진 씨가 살아있어. 저는 관에서 내려왔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 시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계획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저는 관 안에 누워 있었어요. 물론 살아있는 채로요. 김 선생님이 몰래 준비한 특수관이었어요. 안에서 숨 쉴 수 있고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관 뚜껑이 닫혔어요. 어둠,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진짜로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상객들이 오고 있었어요.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씩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민수의 울음소리도. 엄마, 엄마. 제 아들이 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연희는 조용히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문상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연희와 그 남자의 대화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장례 끝나면 바로 보험 청구할 거야? 당연하지.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연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 어떻게?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고? 네가 죽이려고 했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연희야,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경찰이 앞으로 나왔어요. 서연희 씨, 정혜진 씨에 대한 살인 미수 및 독살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냉장고에 있는 편지들 다 읽었어요. 그 말에 연희가 얼어붙었어요. 냉장고, 편지, 6개월 동안 매일 쓴 편지, 네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적혀 있어. 그건.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비소가 검출됐어. 네가 먹인 약에서. 연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냉장고 속의 편지, 파트 3, 최종화. 연희가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잃었어요. 평생 완벽하게 연기해왔던 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30년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연쇄 살인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뻔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지금 그 살인마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진이한테 말하면 믿을까요? 경찰한테 가면 조사해 줄까요? 증거는 인터넷 기사뿐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이는 아직 제가 알아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만약 알게 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위험해질 거예요. 지영이는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4명의 남편들처럼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게 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 살인마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해요. 설령 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다음 편에서 계속 과연 순이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새벽 6시.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밤새 찾은 증거들을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며느리가 연쇄 살인마입니다. 2~3개월이면 된다고. 누가 죽는다는 건지, 나를 말하는 건지. 엄마, 설마. 민수가 연희를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나는 어머님을. 닥쳐! 민수가 처음으로 연희에게 소리쳤어요. 3월 25일, 확신했다. 연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비소를 먹이고 있는 것 같다. 김 선생님께 혈액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 4월 1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비소가 검출됐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죽은 척하기로. 편지가 계속 읽혔어요. 하나하나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연희, 정말 그랬어? 우리 엄마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 연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해. 내가 물어보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냥 뭐? 돈이 필요했어. 연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나한테는 빚이 있었어. 도박빚이. 5천만 원. 도박빚? 그래. 그리고 어머님 보험금이 3억이라는 걸 알았어. 집도 5억은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민수가 비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내 엄마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너는 괴물이야. 민수가 연희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민수야.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연희를 의심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민수가 제 품에 안겼어요. 40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켰잖아. 그걸로 됐어. 경찰이 연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서연희 씨, 살인 미수 및 독살 시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희가 끌려가기 전에 저를 한 번 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71년을 살아왔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연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그때 한 남자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조문객 틈에 섞여 있던 남자, 연희와 함께 있던 그 남자요. 저 사람 잡아요.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고? 서연이의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라니, 저는 그냥 영안실에서 나눈 대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평화로웠어요. 마침내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많이 왔어요. 71세 할머니의 죽음을 가장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정혜진 씨, 피고인이 정말로 당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혈액 검사에서 비소가 나왔고 6개월 동안의 모든 증상이 비소 중독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연희가 저를 죽이려는 대화를요. 변호사가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편지들 모두 정혜진 씨가 직접 쓴 건가요? 네, 매일 아침 냉장고에 넣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죽으면 진실이 밝혀지도록이요. 판사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피고인 서연이, 할 말 있습니까? 연희가 일어섰어요. 예전에 그 화려함은 없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재판부는 피고인 서연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연희는 15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어요. 공범 남자는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면 돼. 연희랑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 준비 중이래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요.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네가 몰랐던 거잖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가 칼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두 번째는 가스였어요. 세 번째는 독버섯. 네 번째는 브레이크 파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진이. 맞아요. 태진 오빠예요. 보험금이 꽤 크거든요.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냉장고가 아니라 일기장에요. 2024년 10월 1일, 새집 첫날,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행복했다.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 연희랑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 준비 중이래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요.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네가 몰랐던 거잖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를 느낀 건 오랜만이다. 이제 더 이상 냉장고에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어요. 71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6개월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6개월이기도 했어요. 죽음을 가장하고 관 속에 누워있고 모든 걸 걸고 싸우고 그리고 이겼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해졌어요. 이제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71세 할머니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글쎄,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할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이제는 엄마 위주로 살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갈비찜 어때? 좋아요. 제가 퇴근하고 재료 사올게요. 민수가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민수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더 이상 편지가 없었어요. 대신 신선한 야채들과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죽음 대신 생명을 담는 냉장고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71년을 살아온 할머니로서 이제는 삶을 즐길 시간이에요. 더 이상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음을 이겼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속의 편지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어요. 희망의 이야기가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71세 할머니도 죽음을 가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저는 제 아들을 지켰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저처럼요. 저처럼요.